자, 그럼 이제 월요일 첫 네.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될 그렇죠. 때가 됐는데 역시 내일을 하나 봐요? 네, 네. 역시 뭐 0.25로 가는 분위기죠? 그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정도로? 기준금리 미국보다 원래는 한 1% 정도 높다가 지금은 네. 이제 같은 수준입니다. 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지난번에 그 빅스텝을 해가지고 네. 0.25에서 0.50 사이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2.25에서 2.50 사이거든. 네. 통상 이제 레인지로 주지만 상단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우리 기준금리 2.25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단은 더 상황이죠.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 모든 해설자들이 다 미국의 FOMC만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금리라는 건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의 FOMC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도 할 수 있으나 네. 사실은 우리 기준금리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금리를 보는 우리 중앙은행의 어떤 스탠스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금융시장 내부에서 움직이는 어떤 자산 배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폴을 한번 해봤어요. 차트가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번에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데일리라는 경제신문사에서 11명의 그 애널리스트 저기 나오시죠? 뭐 우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강승원 애널리스트도 있고 KB증권의 김상훈 애널리스트도 나왔었죠. 그리고 윤여삼 애널리스트도 유명하시고 우혜영 애널리스트는 원래 미래에셋에 있다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이제 전직을 하셨는데 저기 나오죠. 문홍철 애널리스트 유명한 분이고요. 자, 그럼 보시면 저기 최종 금리라고 돼 있고 8월 금리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8월 금리 결정에 25bp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25bp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상승장에 금리 상승장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는 좀 갈린단 말이에요. 보시죠. 강승원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5%. 그러면 요번에 올리면 끝이라는 끝이네. 거죠. 그렇죠. 이제 저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라든지 김상훈 애널리스트 혹은 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교보증권의 배윤민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리야 두 번 더 올릴 걸 0.25씩 3%까지 올린다 이런 분들 있고 윤여삼 의원이라든지 문홍철 의원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올릴 거야 2.75 이렇게 조영구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두 번 더 올릴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우혜영 애널리스트 그런데 어쨌든 소수 의견이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셨던 강승원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은 이번이 이제 끝이다. 이번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도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차트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나 우리 금리 상황과 이 뭐 미국 금리 이런 것들을 보는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네. 올해 말까지 첨예하게 지금 나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이번에는 0.25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만 네. 향후에 12월까지 이제 이번 끝나면 이제 두 번 더 이제 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았거든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내년이요? 내년에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설문 응답자 중에 11명 중에 5명은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의 체감하는 경제라든지 이런 뭐 지표로 나오는 경제가 내년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조금 어렵게 본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11명 중에 5명은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한국은행이 시작한다라는 다수 의견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립 내년엔 뭐 금리 인하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3명이고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3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무게감이 뒀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차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보여주시면 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제 세 번째 칼럼에 나오잖아요. 2.3%, 2.6%, 2.5, 2.6, 2.4. 그래서 쭉 중간값을 해보니까 2.5%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2.5% 정도 성장할 거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저 숫자 거꾸로 한 거네요. 5.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5%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는 이번에 올리면 2.5%고 네네. 두 번 더 올리면 3%니까 저 2.5% 금리 상황을 내년까지 뭔가 바꾸려면 금리 인상도 제한적일 거고 내년에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애널리스트 간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뭐 2.5%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굉장히 무게감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창용 다른 총재가 이제 바뀐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네. 매번 이제 기자들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정확한 어떤 시장에 대한 견해도 얘기할 뿐더러 굉장히 이 시사적인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젊은 분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비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런 얘기하는 건 사실 리스키한 거예요. 어떻게 기자들이 쓸지도 모르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데 대체로 할 얘기를 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참 대변수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또 제가 없던 사이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더라고요. 계속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환율이 크게 불안하게 되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그렇겠죠.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FOMC 멤버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어떤 경제관을 금리 결정에 100% 오롯이 투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변수들을 시시각각으로 체크하면서 비기축통화 운용자로서의 어떤 그런 애환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이제 뉴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OMC의 금리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결정도 여러분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들의 어떤 예금이라든지 대출 금리의 변동 이런 것들도 좀 민감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원에서 또 오늘 뉴스에는 안 다룹니다마는 예대 금리를 공시해라. 네. 오늘부터 공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끔 그게 공약 사항이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은행별로요? 은행별로. 그래서 신한은행은 얼마고 KB국민은행은 얼마고 이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뭐가? 예금 대출의 그 금리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그 그게... 은행의 평균적인 예대 마진을 이제 공시하게 돼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여러분의 투자에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갈리는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뭐 김진아 위원이라든지 우혜영 위원 두 분 정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네? 하필이면 왜 두 분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단지 그 이유? 두 번째 뉴스 알았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LNG 값, 가스 가격이 한참 뭐 안정되는 것 같은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완전 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나도 이렇게 그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가스 가격이라는 게 뭐 지역별로 이제 다 다르게 이제 공시가 됩니다만 저게 이제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저게 그래서 현물 가격 지표 JKM이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MMBTU라고 열량 단위로 25만 킬로칼로리 열량을 내는 가스 양이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냐 보는데 8월 18일 날 기준으로 해서 $57 60센트인데 어휴 저게
2021년 6월 17일 기준으로 8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예요? 무려 7배가 오른 건데. 그래서 2020년 3월 2일 날 50불 찍고 그때 전쟁 때문에 네, 그렇죠. 21불까지 빠졌던 게 네. 다시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 시세대로 우리는 가스를 수입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지표를 보면서 뭐 여러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가스공사하고 한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다. 그 미수금이 왜 느냐면 가스공사는요. 우리 가스 뭡니까 민수용으로 가스를 제공할 때 네. 저게 정해진 가격 이상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역마진이 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가스 요금 매달 이렇게 안 오르잖아요. 하긴 뭐 저거 연동돼서 막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럼 큰일 나겠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저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뭐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고 한 가지 이제 한전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다 이제 발전용 그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네네네. 사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이 뭐 적자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늘었는데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빠지면서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전이 부담해야 될 LNG 가스 가격은 지금 저렇게 천정부지로 네네.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스공사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대폭 는다는 말씀인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전문가들 얘기는 작년 말에 1조 7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올해 연말에 7조 9천억까지 늘 가능성이. 왜냐하면 뭐 1년 전 비해서 몇 배씩 5배, 6배씩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미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가격 내에서 LNG를 팔아야 되는데 한전에는 약 30%의 마진을 남기게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간 영업 적자가 23조 원은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한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우리 또 투자의 관점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야 국제 유가가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에 기반해서 오르는 그런 업종들은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 국제 유가가 어쨌든 100불 아래로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LNG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아시는 것처럼 사실 LNG 수입은 동북아 이 네 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타이완, 한국 이런 데들이 엄청 집중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 가격을 다 결정하다시피.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파이프로 가는데 여기 실어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LNG도 안 나는 나라에서 실어와야 되는데 이 수요가 유럽 국가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 네. 예, 러시아가 저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유럽의 LNG 수요 그리고 배로 나르는 LNG의 수요라는 게 늘 수밖에 없고 그 여파가 동북아시아의 가격에 저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저게 단기간에 막 어제는 그랬지만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쉑쉑쉑 이렇게 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LNG의 어떤 가격 추이는 유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저번에도 한두 번 다뤘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스를 실어 나르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LNG 선? 태조 뭐 이방원인데 네. 그 조가 이제 뭐 조선이잖아요. 조선 쪽에서도 LNG에 특화된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LNG에 대해서 특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연장시켜서 가져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3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네. 전해드리죠. 부동산 관련 뉴스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는데 네. 7월 거래가 역대급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네. 이게 공식 통계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요.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몇 건? 605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럼 하루 전체 서울에서 네. 20건이에요. 하루엔 보통. 그렇지 하루에 20건. 아니 이게 전국의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휴가 중
아, 그런데 많아요. 아, 그런데 많아요. 예, 물론 뭐 휴가철도 겹쳐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8월달 이제 7월 거래는 8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네. 통상 이 거래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대부분 대행하기 때문에 거의 그거 뭐- 뭐 한 달 꽉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2주 안에 대부분 처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8월 말까지 보더라도 역대 최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연도별 서울의 아파트 7월 거래량입니다. 저게 저거 한번 보십시오. 와 저게 17년도에는 7월에만요 14,935건이 신고가 됐는데 저기 605건이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한 달에 네. 15,000건도 갔다가 네. 600건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600건 플러스 조금 알파가 있을 거예요. 에이, 뭐 그래봐야 뭐. 그래 봐야 네. 진짜 이 정도로 거래 빙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는 뭐냐면 KB 왜냐면 이제 저 전통적으로 국민은행 그 KB가 이 부동산에 좀 강한 게 주택은행을 합병했잖아요 예전에. 아, 예. 한국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 합병한 게 지금 예, KB라고. 그래서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은행인데 저기서 이 전국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 50개를 선도 아파트로 해서 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저것 중에 해당 가게 단지 수의 거래가 저 7월 거래량이 42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선도 아파트 50개의 총 가구 수 대비해서 거래 비중이 0.03%. 저것도 아마 신저가가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격이 일방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매물을 막 쏟아내는데도 그러면 사자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안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저 KB의 선도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남구 도곡동 뭐 타워팰리스 뭐 유명하잖아요. 1차 전용 174제곱미터 거 이걸 보니까 지난달에 48억 원에 거래했는데 지금 유사한 면적과 같은 면적의 유사한 층 매물 호가가 50억 원에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과 매물 간의 차이가 7억 원에 달하는 그 거예요. 가격은 내가 안 그 가격에 팔아? 왜 사? 예. 그냥 안 팔어. 이런 데들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 많이 되는 아파트 단지 중에 서울 중산층 이상이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전체 가구 수가 5단지 같은 경우에 1,848가구인데 이게 뭐 몇 억 빠졌는데 여기는 또 아예 급매 아니면 안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던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핵심 아파트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 간의 호가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치 상태고 그 외에 핵심 비핵심이라든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은 실수요들도 안 들어오고 투자 수요들은 더더욱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거래량 바닥이 어떻게 보면 가격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주택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위안을 줬던 야 그래도 미국 시장은 짱짱하다는데 미국 부동산은 그런 것마저도 미국의 20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축소되고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이 거래 활성화 혹은 공급의 활성화 정책들도 투자 심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 무주택자 이게 우리 정프로 같은 분들의 반가운 얘기긴 해요. 근데 저게 이제 거래가 워낙 급감한 상태에서 갭을 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면 이제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게 모더레이트하게 잘 이렇게 소프트 랜딩하면서 집 살 사람들은 편히 살고 편히 사고 또 집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또 거의 부담 없이 살 수 있게끔 팔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뭐 예고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모셔서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그 외 교통 정책이나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기회를 조만간 여러분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택은행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그 주택복권 생각이 나네. 이렇게. 주택복권? 쏘세요.
아 그때 이걸로 쐈지. 네. 그래서 중간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5개인가 몇 개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이 돌리고. 아 훨씬 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저는 로또를 안 사지만 로또 보면은 무슨 영수증처럼 생겼잖아. 아 이거 종이가. 로또 종이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죠. 이제 주택복권은 딱 인쇄가 돼가지고 네. 그죠? 예쁘게 돼 있었거든. 네. 네, 생각납니다. 쏘세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